지금 상태로는요,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공군력을 가진 나라는 아랍 무슬림 국가, 뭐 이란 다 합쳐서 없습니다. 시리아의 원전 형태가 북한의 영변과 같다. 그래서 이제 북한 시리아 연계설이 확실히 드러났고요. 이란, 시리아, 북한이 일종의 악의 축으로 항상 인식이 됐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이 중동 문제가 갈수록 정말 뜨겁게 극한의 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중동 문제는 뭐 그 자체로도 심각하지만 왜 꼭 우리가 쉴 때, 주말에 이렇게 뭔가 일이 터지는지. 네, 그것도 저녁에, 그 현지 시간 저녁이면 우리가 보통 6시간, 5시간 반 정도 빠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는 새벽이죠.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요즘은.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10월 2일에 이미 신년이 시작됐잖아요. 거기는 우리랑 달력이 좀 달라서. 네, 신년이 시작됐죠. 네네. 뭐 새해가 되면 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좀 새로운 평화의 시대 이렇게 좀 열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자꾸 선을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스라엘 친구들한테 좀 속았어요. 공격할 것 같냐? 독일에서 회의를 하는데 만났었거든요. 신년에는 못한다. 여러 가지 그 종교적 행사도 해야 되고 가족들도 만나야 되니까 될 거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전부 다 네타냐후 총리가 얘기하는 게 겁을 주는 거지 아니라고 그러더니요. 결국에는 세상에 믿을 사람 없네요. 네. 근데 이스라엘이 뭔가 공격을 했다 하면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할까 봐. 그게 무섭거든요. 네타냐후의 그렇죠. 꿈은 핵시설 제거잖아요. 변함없는 건가요? 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왔고요. 네타냐후 총리의 꿈은 이란이 핵에 무능하게 되는 나라가 되는 게 그게 왜냐면 이란이 핵을 가지면 이스라엘이 핵을 가진다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중동의 어떤 국가도 핵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핵시설 그리고 석유시설은 타격을 안 하고 군사시설만 타격하는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그런 군사 보복으로 갔잖아요.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시설을 주 공격했지만 그 군사시설이 정유시설과 연관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S-200이라고 대공망이거든요. 대공방어망인데 S-200 같은 경우에는 이란에서 정유시설을 지키는 레이더망이에요. 대공방어망인데 그거를 무력화시켰고요. 이스라엘 주장에 따르면은요. 그리고 유전과 관련된 시설을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뭘 공격 안 했냐면 그러니까 석유를 지금 생산하고 하는 그 시설은 안 했는데 그 기초가 되는 관계되는 것들은 건드려 놨으니까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한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근데 항상 이스라엘이 약간 두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못할 게 없는 나라. 맘만 먹으면 뭔가 지르는 나라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과거에도 이라크 오시락? 거기 오시락. 원전을 때린 경험이 있잖아요. 전력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그건 작동 중인 원전이었어요. 네. 그래서 프랑스가 건설하고 있었던 원전이건데요. 거기도 81년에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2000년 들어와서는 시리아의 원전 공사하는 곳을 제거를 했죠. 근데 시리아 원전을 때리면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그 시리아의 원전 형태가 북한의 영변과 같다. 그래서 이제 북한 시리아 연계설이 확실히 드러났고요. 거기다 이제 이란까지 해서 이란, 시리아, 북한이 일종의 악의 축으로 항상 인식이 됐죠. 어쨌든 이란의 핵시설이나 이 유전시설을 직접적으로 타격하지 않은 거는 뭐 바이든 정부의 입김이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건드렸다가 너무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스스로 쉬드를 치는 건지. 사실 미국에서 계속 말린 것도 있었지만 말린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필요하다면 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유전시설을 쳤을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미국이 굳이 말리지 않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받는 전 세계적인 비난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굳이 유전을 치지 않더라도 이란이 아픈 곳을 때린 거죠.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전제는 이스라엘의 말이 맞다면. 이란에서는 우리 그렇게 맞은 적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 항상 공격을 하고 나면 때리는 쪽에서는 자화자찬을 하고
맞은 쪽에서는 안 맞았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진실은 그 어디 둘 중에 하나가 있거나 중간에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자기 신들이 어디를 때렸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바탕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이란이라고 맞기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본인들이 공언을 했잖아요. 주변 국가들 우리 네. 유전 시설 우리가 폭파시킬 거야. 이거 뭐예요? 그냥 같이 죽자? 세계 유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이게 벼랑끝 전술이죠. 이란이 가장 이제 취약한 점이 사실은 대공 방어망이거든요. 네. 대공 방어망으로 막을 자신 있으면은 괜찮은데 막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유전을 때린다라는 것은 그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안 지키겠다라는 것을 결사항전을 보여준 거고요. 이스라엘도 주춤할 수밖에 없죠. 그럴 경우에는. 왜냐하면 주변 아랍 국가들이 피해를 보니까요. 네. 근데 대공 방어망이 약해요? 러시아판 사드 S-400 그거 이란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은요, 이란이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게 러시아의 최신 대공 방어망인 S-400을 요구했었고, 그다음에 Su-35를 요구했어요. 수호의 35. 네. 그리고 Mi-28이라고요. 공격형 헬기를 요청을 했었어요. 이걸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보도에는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타격하기 전에 이스라엘 언론 쪽에서 이게 이미 들어와 있다.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Su-35를 공군 조종사가 들어가서 지금 작동하고 있고 S-400도 들어갔고 예. 심지어는 침묵의 사냥꾼이라는 드론을 잡는 레이저까지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을 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최근에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러시아가 이란에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그래 Su-35와 예. Su-30을 이란에서 라이센스 생산하도록 해주겠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완제품으로 들어오지 않고 조립형으로. 부품으로 들어와서 러시아 기술자들이 이란에서 조립을 예. 한다. 근데 러시아 수호이 35면은 4.5세대 전투기잖아요. 4.5세대입니다. 근데 네. 이스라엘은 미국의 5세대 전투기 갖고 있잖아요. F-35, F-22. 그렇죠. 예. 그들이 맞짱을 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길까요? 글쎄요, 뭐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 아마 조종사 능력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조종사 능력에 따라 다를 거고. 그런데 Su-35라는 것은 이란도 만약에 뭐 가능하다면 미국산 비행기를 사고 싶겠죠. 네. 근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이란으로서는 최고의 선택이죠. 러시아산에 들여오는 그럼요. 게. 최고의 네. 선택이고 지금 상태로는요.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공군력을 가진 나라는 아랍 무슬림 국가, 뭐 이란 다 합쳐서 없습니다. 네. 그 러시아의 S-400이라는 대공 방어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스라엘이 훈련 다 했을 것 같아요. 그 회피 기동하는 훈련 같은 그 거. S-400이 네. 나왔었을 때 이미 몇 년 전부터 미국과 이스라엘이 회피 기동 훈련을 같이 했었어요. S-400이 굉장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네. 제가 사드에 대해서 그 미국의 전문가 의견을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드가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저렇게 무시무시한가 했더니 1,600km 떨어진 곳에 네. 농구공만한 크기의 비행체가 150m 상공에 떠 있잖아요. 맞춰요, 그걸? 그거를 잡아낸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S-400도 거의 그 비슷한 수준일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그거를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일단 방어망은 상당히 좋아지겠죠. 더군다나 이번에 테헤란에서 이스라엘 쪽에서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모습들이 인터넷에 올라왔었거든요. 예, 그런 거 봤었을 때는 상당히 이번에 뭐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네. 공격을 막아낸 부분이 있어서 이란으로서는 굉장히 좀 고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란의 그 정유 시설이든 네. 핵 시설이든 이거를 정확하게 파괴를 하려면 관통탄 같은 거 이스라엘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벙커버스터. 이런 거 혹시 미국에서 받았을까요? 미국에서 어떤 우리 한국 군사 전문가는 이미 다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쪽 얘기는 좀 달라요.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 GBU-28 그런 관통탄. 예, 그런 거를 미국이 일부러 안 줬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 확실한 것은 정확하게 때리려면 전투기가 때리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논점 중에 하나가 이게 엇갈려요. 이란은 우리는 영공을 침해당한 적이 없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과 가까운 이라크의 미군 기지를 활용해서 공격을 했는데 약 100km 떨어진 곳에서 공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런데 이스라엘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미 이란의 영공을 휘저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스라엘이 2022년인가요? 불의 전차라는 그 타격 훈련, 모의 훈련 했었거든요. 가상의 이란의 핵시설을 가정한. 그때 결과가 굉장히 냉정했었던 걸로 들었거든요. 이게 실제 뭐 감행을 한다고 해도 이 타격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도 좀 엇갈리는 게 네. 이란의 핵시설이 있는 곳이 그렇게 산이 깊숙이 있긴 하지만 네. 그렇게 그 재질이 산의 지형이 튼튼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예. 벙커버스터가 상당한 거면 그냥 무너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전문가가 있는가 하면 예. 그건 말도 안 된다라는 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이란 쪽에서는 이번에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다. 뭐 지금 다 맞췄다고 그러는데 맞추지도 못했을 뿐더러 맞췄다 예. 하더라도 타격이 없다. 왜냐하면 이란의 모든 중요한 시설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혀 피해가 없다라고 이란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하 100m 정도 깊이에 있는 그런 네. 시설이라면 정말 우리나라의 뭐 현무5 정도는 되는 네. 그 정도 괴물 미사일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런데 이제 예. 문제는요. 이스라엘에서 F-35로 스텔스로 이란 상공을 한번 휘젓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이란에서 그걸 몰랐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이란에서 어떻게 알았냐면 이스라엘 국방부 내에 이란의 스파이가 있어서 F-35가 찍어온 사진을 이란으로 전송을 해서 이란이 그걸 알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맞는 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양국 간의 이미 공중전 스파이전은 지금보다 훨씬 전부터 이미 네. 시작이 됐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이란의 방공력을 계속적으로 실험을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좀 어느 정도 자신만만했던 게 네. 공격 목표를 알려줬잖아요. 알려줬다고 그러죠. 이번에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짜고 친 거 아니냐, 뭐 대련이라고 그러는데 대련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약속 대련 약속 아니다. 대련이 어렵다. 왜냐면은요. 알려줬다는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네. 예를 들면은 내가 너를 때리는데 어디 때릴 거야라고 이미 알려줬으니까 막아봐라 이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말대로 성공이 100% 성공했다면 네. 이거는 무서운 거죠. 이란 쪽에서는. 예, 이란에서는 알고도 못 막은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왜 알려줬느냐? 알려준 루트를 네덜란드 대사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랍 쪽에서도 알려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로서는 야 우리는 딱 우리가 때린다는 곳만 때렸지 그 이외에 그걸 안 때렸다라는 것도 하나의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얘기는 우리의 공격은 성공했고 네. 이제는 우리 뜻을 다 이뤘고 만약에 그런데 이란이 또 공격을 한다면 우리는 더 심각하게 보복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정말 이 모든 그림이 약간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스라엘이 쳐놓은 덫에 뭔가 이란이 걸려든 듯한 느낌? 사실은 처음부터 이란이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란은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이 쿼터를 건드려도 참아야 돼요. 참으려고는 했는데 참을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니까 예. 결국엔 못 참은 겁니다. 아니, 그 동생들이 지금 계속 맞고 오잖아요, 나가서. 그걸 어떻게 가만히 참고만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계속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계속 참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를 말씀하신 전략적 거죠? 인내를 예. 했는데 말 그대로 자신들을 지원하는 그리고 자신들을 믿고 있는 세력들이 당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참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 중동에서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암묵적인 합의조차 이스라엘은 그 독주를 하면서 그걸 지금 다 깨면서 다 넘어갔죠. 예. 4월 달에 주 시리아 이란 영사관을 공격을 했고요. 네. 이스마일 하니에 하마스의 지도자를 네. 이란에서 제거했고요. 그리고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지도자를 예. 레바논에서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명한 후계자인 사피우틴도 없앴고.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네. 이란이 그 고비를 못 넘긴 것도 있고 사실은 참았다고 하면은 네. 또 거기에 대한 비난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이게 뭐 나라냐라는 말이 나왔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란으로 참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란은 헤즈볼라를 비롯해서 뭐 하마스라든지 예멘의 후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좀 광범위하게 이 동서남북으로 쫙 이제 포위를 하면서 그런 옥죄는 전략을 좀 짰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하나둘씩 다 약간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이란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란으로서도 지금 화가 나는 게 헤즈볼라도 화가 난 게 하마스가 혼자 단독 작전을 한 거거든요. 이걸 처음에는 이거 하마스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란이 조직한 거라고들 다들 생각했는데 이건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그 외교부에서도 이건 하마스의 단독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마스는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들어가서 문제 있으면은 그래도 도와주겠지라고 한 게 아닌가. 그런데 그게 이란과 헤즈볼라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으로 된 거죠. 궁극적으로. 예, 그리고 하마스의 생각과는 달리 네타냐후가 의외로 너무 강경하게 나왔고, 근데 그 무엇보다도 하마스의 가장 큰 실수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이게 결정타였습니다. 1200명을 죽였잖아요. 특히 노바 뮤직 페스티벌에 있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젊은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 돼버린 거고,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이번에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두고 이스라엘판 9.11이라고 그랬던 게 바로 상당히 충격이 큽니다. 그럼 지금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키는 네타냐후 총리한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네타냐후죠. 차기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네타냐후죠. 네타냐후 총리가 여기서 휴전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휴전. 그래서 지금 뭐 좀 희망적인 말을 했죠. 인질들을 구출을 좀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인질 협상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만약에 네타냐후 총리가 그동안에 보여줬던 계속적으로 새로운 요구를 하는 걸 하지 않는다면 인질 협상으로 마무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보는데 모를 일이죠. 그동안 계속 말을 바꿔왔습니다.